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계 이황, 남명, 조식 등 영남학파와 거의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벼슬을 외면하고 개성의 화담에 은거하면서 소수의 후진만을 양성하며 살다간 유학자 서경덕의 인물상에 대해서 한번 역사 탐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담 서경덕은 조선 중기 유학자입니다. 기철학의 아주 대가이고 대대로 개성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벼슬을 한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좀 가정이 곤고해.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기껏해야 그 서당에서 그 한학을 조금 배우는 정도에 그치고 훌륭한 선생도 만나질 못했어. 그래서 혼자 스승 없이 홀로 사색하면서 연구하며 그리고 몸소 체험을 하면서 학문을 연구한 그런 학파예요. 이 서경덕이 공부하는 방법은 벽에다가 한문을 써놓고 한자의 뜻과 세상 사물과의 이치를 함께 연구를 하면서 이 한자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런 데 차관을 두어서 한문 공부를 하고 성리학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학문 탐구 방법을 엿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푸송기를 좀 뜯어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 그러면 서경덕이 저녁에 들어올 때 광주리에 안쯤만 담아가지고 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 가서 놀다가 이 정도밖에 못 해가지고 왔느냐 하고 나무라면은 밭에 나갔는데 새들이 땅에서 날아오르는 것을 봤다. 근데 왜 새들이 땅에서 날아올라가는지, 새들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사색을 하다가 깜빡 그냥 그 푸성기 뜯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밭에 나가면 서산에 해가 지는 그런 현상, 또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그래 도대체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또 태어나서 죽고 또 살아있는 생물과 죽어있는 시체, 도대체 이 관계가 뭐냐, 이런 것에 골똘히 사색을 하면서 그 탐구 사색을 하면서 연구해서 학문의 대성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서경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제 너무 지나치게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 골똘하게 탐구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21살 때는 자기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국의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그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30대쯤 돼 가면은 뭐 서경덕의 학문이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은 아주 상당한 경지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30살 되던 해에는 너도 한번 과거 시험을 한번 봐봐라. 그 서경덕은 사실 과거에 뜻이 없었지만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과거 초시를 봤는데 초시에 장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대과를 보고 이제 벼슬 성균관에 나가서 벼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과를 포기를 해. 그리고서 개성 근처에 있는 그 화담에 들어가 가지고 서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학문 연구만 하는 거라. 그래 이런 소문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나니까 그때 마침 이제 그 조광조가 현량과를 설치해 가지고 전국의 지방에 묻혀 있는 그 사림들을 발굴해서 벼슬을 주던 그런 시기니까 그 서화담한테
제일 먼저 권유를 했어. 벼슬길에 좀 나와라. 그런데 화담이 그 조광조의 제의를 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한 10여 년이 흘렀어. 이미 뭐 50대 중반 정도에 됐을 때 서경덕이 워낙 그냥 뭐 학문에만 몰두하고 벼슬길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 당시에 그 김한국이라고 하는 대사성이 서경덕을 천거를 해. 그리고 성균관 유생들도 김한국과 마찬가지로 뜻을 합쳐가지고 서경덕을 천거를 해. 그래서 후릉 참봉의 자리에 임명을 받게 돼요. 이 후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성에 있는데 이성계의 아들이고 태종 이방원의 형인 정종과 그 왕비 정한왕후의 왕릉이 이 후릉인데 이 후릉의 참봉으로 임명을 했어. 그러나 임명을 받고도 벼슬길에 나가질 않고 다시 또 화담에 머물러서 연구만 했던 사람이지. 이렇게 서경덕은 스승이 없이 혼자서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홀로 주자학을 꿰뚫어본 그런 학자란 말이에요. 이 서화담이 살던 그 시절에는 성리학을 연구하는 파들이 대략 3가지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한 부류는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가서 벼슬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조광조나 이현적이나 김정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세상의 정치를 등지고 그냥 초야에 묻혀서 학문만 연구하고 후진이나 가르치던 그런 절대 은둔자가 있었단 말이지. 그 절대 은둔자가 서경덕과 조식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여기 출세주의와 절대 은둔주의의 중간에서 절충주의를 취한 사람이 태계 이황이나 율곡 이의 같은 사람이야. 때로는 벼슬에 나가고 또 마음에 안 맞으면 뒤로 물러섰다가 또 부르면 나가고 이런 절충주의 학자들이 이렇게 3부류로 나눠지는데 서화담은 절대 은둔주의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서화담의 제자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황진이가 있고 그 다음에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아버지인 허엽이 있고 그 다음에 토정비결을 지은 토정 이지암 정도가 이 서화담의 제자라고 그래요. 서화담은 뭐 동인이다 서인이다 당파에 껴들지를 않았는데 이 허엽이라든가 이지암 이런 사람들은 후에 동인과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을 때 북인 쪽에 가서 활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조식의 문화생들도 대부분 북인이고 또 서화담의 문화생들도 거의 북인에 속해 있어. 그래서 광해군이 몰락하고 광해군이 축출당하고 인조반정이 일어난 이후에 서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조식의 학파와 화담의 학파들은 거의 맥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죠. 화담은 조식과 마찬가지로 실천주의 학파예요. 뭐든지 직접 자기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진리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 이론을 가지고 누구한테 배워서 터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몸소 실천해보고 연구해서 터득한 것이 바로 이 지식은 그렇게 해야 산 지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서화담이에요. 이 화담은 이기론에 있어서도 이와 기는 둘이 아닌 하나다. 기가 곧 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사람이나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 기가 몸속에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죽었을 때는 그 기가 몸에서 빠져나간다.
근데 이 육체에서 기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기가 소멸된 것이냐? 아니다. 기는 이 몸속의 생물이 몸속에서 빠져나갔지만 온 세계에 기는 흩어져서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서경덕의 기철학의 근본이란 말이지. 서경덕은 1546년 명종이 왕위에 올라서면서 5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요. 그 서경덕의 제자 중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황진이와 허엽과 이지함 정도가 있는데, 이 황진이에 관해서는 대략 그 제자인 허엽이 아들 허균한테 구전으로 들려준 것을 허균이 자신의 그 문집인 성소부부고라는 데에 실어놨어. 그래서 이 황진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허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 기록의 이제 대체적인 것을 보면은 그 황진이의 어머니는 맹인이로 나와요. 이 황진사하고 연을 맺어서 황진이를 낳게 되는데, 임신 중에 뭐 그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지 그 눈이 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진이는 서인 출신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그 빼어난 미모에 어려서부터 시나 또 서예나 또 그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15살 때에는 그 옆집에 사는 총각이 황진이를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상사병이 나서 결국은 사망을 했다네. 그래 이 행여가 나갈 때 황진이 집 앞에서 행여가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황진이가 적삼을 벗어서 관에다가 덮어주었더니 그때야 행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고사가 있고, 그런 이후에 황진이가 어머니처럼 양반가의 첩이 돼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생의 길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개성의 명기로서 황진이가 두각을 나타나게 돼요. 온 개성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한양을 비롯한 전국의 무수한 사나이들이 황진이를 만나기 위해서 추파를 던져요. 세종대왕의 증손자인 벽계수가 있었는데, 이 벽계수가 한양에서 개성으로 놀러 왔다가 황진이를 좀 봤던 모양이지. 근데 황진이를 천하게 여기고 아주 도도하게 행동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진이 집 앞을 지나가면서 아주 그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거야. 그 황진이가 그 소리를 듣고 곱게 차려입고 그 벽계수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시조를 읊었어. 우리가 다 아는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회하면 돌아올 수 없나니, 뭐 이런 시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지를 듣고서 그 벽계수가 말을 타고 가다 말에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참 비유도 잘하는 것이지. 이 벽계수는 푸른 시냇물이란 말이지. 그리고 또 그 개성의 지조감에서 30년 동안이나 벽면 쳐다보고서 참선을 하던 지족선사가 있어. 아주 유명하다고 이름나 있는 선사인데, 이 선사한테도 찾아가가지고 불경을 배우러 왔다 하면서 그 지족선사는 목탁을 치고 황진이는 뭐 천배를 올리라고 절을 하는 와중에 날이 덥고 땀이 나니까 적삼을 또 벗어졌단 말이지. 이럴 때 그 지족선사가 30년 동안이나
여자를 애면하고 참 아주 그 30년 동안에 벽면 참선을 하던 이 지족선사도 그 황진이의 그 모습에 그 성욕이 돌출해가지고 파괴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벽계수를 농락하고 또 지족선사를 파괴시키고 또 당시에 시인이기도 하고 이조판서를 지냈던 그 소세양이라고 하는 한 양반한테는 아주 그 황진이가 마음이 좀 끌렸던지 한 달간 계약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딱 30일만 함께 살기로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세양이 그 약속을 지키고 떠나야 되는데 미련이 있어가지고 하루를 더 묵자고 사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 황진이는 벽계수나 지족선사나 소세양 이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근접을 하다 아주 가차없이 연을 끊어버린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서화담을 찾아가. 서화담한테 찾아가서 서화담한테 찾아갈 적에는 일부러 그 요염하게 비를 맞은 것처럼 말이지, 옷을 흠뻑 적셔가지고 정말 서화담을 찾아갔는데 화담이 잘 눈길을 주지 않는단 말이지. 그 황진이가 그 모시적삼에 말이지, 비에 젖었으니까 속살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얼마나 그 요염했겠어. 그러나 화담이 이 황진이를 범하려고 하지를 않고 그 황진이가 별짓을 다 해도 넘어가질 않아. 그래서 결국은 서화담의 제자가 돼서 글 공부를 하고 훌륭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화담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뭐 한 10여 년간을 홀로 근신하고 살다가 죽었다. 황진이의 산소가 지금 개성에 남아있죠. 이렇게 오늘은 그 서화담과 황진이에 얽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에는 이 정여립의 사건에서 동인이 대패를 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정여립의 인물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